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최순실과 장시호 드디어 이제 집안 개싸움의 서막인가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워낙에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게임 이론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죄수의 딜레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서로 분리시켜가지고 저쪽에서 불기 전에 네가 먼저 불면 너는 죄를 적게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어찌됐든 나부터 살겠다고 다 불게 돼 있다는 거죠. 서로 의견 교환을 할 수가 없어서라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의견 교환을 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게 죄수의 딜레마인데 장시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취소 안에서도 최순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최순실이 변호인 접견을 하는 그 시간대를 피해가지고 변호인을 만나야 되는데 그 시간이 거의 얼마밖에 나지를 않는데요. 그런 상태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아들을 만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것 때문에 변호인을 만나면 아들을 못 본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운대네요. 그리고 지금 너무 웃긴 게 최순실은 최순실대로 자기가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이런 불만을 그러니까 결국 이게 내 변호사냐 아니면 박근혜 변호사냐 이런 식으로 불만을 내비친다는 이야기도 있고 장시호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이게 막 자기가 전혀 최순실을 위해서 입을 다물 이유가 없는 상태로 그렇게 많이 지금 줄줄 불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저는 이게 설계의 한 측면이다. 모든 죄를 장시호든 정유라든 관계자들이 최종 컨트롤 타워가 박근혜라고 화살표를 주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태블릿 PC를 제출하는 건 최순실과 장시호의 형량을 감형한 의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키워드를 보면 어떤 거냐면 장시호가 PC를 제출하고 나서 최순실이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다. 막 이런 키워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건 저는 뭐 스크린 효과라고 보고 실제로는 모든 지시가 박근혜로부터 내려왔다라는 걸 보임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국정농단의 주체가 최순실이 아니고 박근혜가 몸통이고 박근혜가 몸통을 통해서 아래에 십상시 뭐 문고리 3인방 등등이 쭉 이행한 단계다. 그래서 수괴가 박근혜라고 미루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형량이 떨어지고요. 박근혜는 죄를 많이 받을수록 좋아요. 얘네들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사면 받을 거니까. 대통령은요, 다음 대통령이 1년 안에 사면해 줍니다. 에이, 그런 세상 안 만들자고 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냐면 확정이 지면 어떡해요. 화합이니 어쩌니 해서 과거에 군사독재 그 악랄한 살인자들도 다 사면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고 생각한다. 고도의 설계를 놓고 최소한 오래 살지 않도록 국민적 감정에 부합되는 한 2, 3년 정도만 또는 5년 이내로 살 수 있게끔 형량을 조절해 가는 설계의 일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시호가 무슨 뭐 막 검찰한테 속아가지고 한 게 아니라 변호사들의 종합적인 설계에 의해서 이때 제출하자 해서 형량 얼마 받고 형량을 계산하고 있다 지금. 난 그렇게 그러니까 신비님 말씀이 전혀 개연성이 없다고도 볼 수는 없어요. 박근혜한테 밀어놓고 박근혜가 사면받고 이런 방식으로. 그런데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는 측면도 있는 것이 고도의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일단 그 태블릿 PC에는 국정교과서 부분도 최순실이 개입된 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게 삼성과 박근혜 관계에 있어서 직접대물죄라든지 탄핵 요건 들과 생각을 해보면 박근혜에게 불리한 최순실에게 유리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도 또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순수하게 장시호가 일단 내가 살아야겠다고 뛰어내리는 그런 느낌이 저는 더 아직까지는 강하다고 보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 있잖아요. 최순실을 만나는 게 두려워서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난 달리 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변호사 접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오촌 살인 사건을 저는 떠올려 봤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위기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소름. 오촌들은 그냥 죽은 게 아니고 뭔가 누군가가 조작했다면 그 자식들이 다 알지는 못해도 분위기는 알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당하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미안해서가 아니라 그렇지. 실제로 죽음의 위협을 느껴서 감옥에 가면 거기서도 어떤 식의 독살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죠. 그런 그렇죠. 방식으로 가서 장시호가 우리 집안은 오촌 살인 사건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진짜 공포에 떨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칫솔 같은 거 깎아가지고 막 목을 찌르고 막 이러는 거 나오잖아. 영화 너무 많이 봤어. 아니 그 장시호가 우리 집안 5천 살인 사건 그러면 장시호도 공주인가요? 장시호는 최순실 집안인데 5천 살인 사건하고 이종으로 다 얽혀 있잖아요. 이종으로. 이종 관계잖아. 그리고
집안이라고 하는 게요. 아버지 형제들이 잘 뭉치는 집안이 있고요. 엄마 형제들이 잘 뭉치는 집안이 있는데 이 집안은 상당히 모계사회적이잖아요. 느낌이. 그쪽 집안 내 이종으로 뭉쳐져 있는 그쪽 그 최씨 일간에 거기는 최씨들이 대장이니까 그 상태에서는 최순실 의존력이 굉장히 강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명종님 이야기는 박근혜 집안인데 이렇게 오촌살인 사건이 난 건. 근데 실행자가 어쨌든 이쪽이랑 같이 얽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최씨 집안과 박근혜 일가의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뭐 이렇게는 그게 이제 같은 집안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최씨 집안 안에 박근혜가 들어 있는 거고. 걔네들 성씨 바꾸고 싶을 거야. 옛날에 잘 나갈 때는 다 최씨로 모계로 해갖고 엄마장 따르기. 왜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럼 네. 임씨가 돼야 되는데 임선희 씨. 아니 그러니까 최순실부터 최태민 딸들은 다 자기들이 자기 자녀들은 최씨로 만드는 그 정도의 왕국을 만들고 싶어하는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어. 아, 근데 혹자는 진짜 정유라와 장시호까지도 생모가 박근혜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진지하게 또 계속 하셔요. 네. 진지해요. 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의혹 제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장시호는 뭐 최태민과 누구, 정유라는 또 누구와 누구. 전적으로 믿지는 않은데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그런 집안 자체를 이런 게이트를 보면서도 자기들 상식이 안 맞으면 다 음모론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나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 여기는 모든 열린 가능성은 다 놓고 봐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 게이트는 사실 장시호 중심으로 돌아가지도 않았고요. 정유라 중심으로 돌아갔거든. 정유라가 진짜 친자가 아닐까 그 의심을 계속 해봐요. 근데 뭐 어쨌든 왜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지만 그 최태민 사망과 정유라 출생 사이에 한 2년 정도는 이제 출생 신고를 조작하는 나이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뛰어넘을 수 있고 그리고 생식 능력 같은 경우에도 차원병원이나 이런 데가 다 이제 불임 클리닉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갖기 어려운 상황에 사람들도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시험관 시술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90년대부터 쭉 해왔던 데가 또 차병원 계열이고 그런 등등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쭉 있죠. 최태민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기 이게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나이보다 한 4살인가가 더 나이가 적대요. 그래서 그런 등등을 생각해 보면 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 정유라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정유라의 부계는 역시 그분이실 걸로 확신이 들고 그런데 장시호의 부계는 그분이 아니시라는 설이 굉장히 높아요. 또 다른 분이 있었다. 그래서 사이드로 돈다 장시호가 라는 얘기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거든요. 모계는 한 사람이고 네, 모계는 하나인데 예. 부계가 메인이냐 아니면 사이드냐 그 차이에 그 집안에 또 있다고 격까지 집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요. 네. 네. 전혀 다른 피 그런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아니 뭐 어느 집안이나 뭐 우리가 일반 서민들 가게가 좀 그게 없지. 그 이상한 쪽으로 가면요 계적부 진짜 많지 않아요? 그럴 것 같은 애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아니 이 집안은 부인도 되게 많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최태민은 부인도 되게 많고 이름도 여러 번 갈고 나이도 많이 속이고 막 이런 식이니까 솔직히 정유라 나이가 정확히 몇인지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거죠. 이름도 많이 바꾸고 나이 정도 한 2년 정도 올려치거나 내려치는 거 다 가능할 수 있다. 자 이야기 나온 김에 그러면은 최근에 덴마크에서 정유라가 붙잡혀가지고 나온 영상이 있잖아요. 예. 얼굴이 뚱뚱한 정유라 말고 살이 좀 빠진 듯한 정유라를 보면 최순실 닮았던가요? 나는 안 닮았던데 오히려 정유라가 박근혜의 친자가 아닐 거라는 설의 대표적인 거는 너무 최순실과 너무 닮았다? 닮았다였잖아요. 근데 최근에 얼굴을 보면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아니 어차피 걔네들은 최순실도 그렇고 박근혜도 그렇고 정유라도 얼굴을 그렇고 많이 고쳤잖아. 그러니까 본바탕이 없어요. 본바탕이 오히려 없고. 어렸을 때 사진을 보는 게 더 나은데 어렸을 때 왜 그 말 타던 퉁퉁한 사진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근데 초등학교라고는 하나 굉장히 몸이 크다. 거의 중학생 같다. 그 당시에도 그렇게 얘기가 되었던. 근데 그 좀 퉁퉁하던 그때의 얼굴이 박근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뭐 최태민을 처음 만났다. 그때 최면수를 뭐 고3 때 뭐 어쨌다 하는 그 어렸을 때 사진도 있거든요. 그때의 박근혜가 지금 얼굴보다 훨씬 좀 퉁퉁해요. 미간이 넓고. 지금 의혹이 된 게 뭐냐면 어릴 때 그러니까 나이가 비슷한 박근혜 20대와 정유라의 10대의 모습이 제가 지금도 사진을 보고 좀 거의 닮았어요.
그래서 의혹이 나오는 거예요. 박근혜 눈매. 10대하고 예, 정유라 10대. 정유라 10대하고 많이 닮았어요. 많이 닮았어 실제로. 얼굴이 닮은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정치인들이나 그쪽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의구심을 본인들도 떨구지 못하는 결정적인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최태민이 죽었을 당시에 빈소에 임선희 씨 옆에 박근혜 씨가 상복을 입고 있었어요. 상복을 입고. 둘이 나란히 다섯째 부인과 같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게 의혹이 해소가 되지를 않아요. 결정적인 부분은 거기에요. 그리고 상복을 입을 아까 수 있는 사람은 진짜 가족만이 입는 그렇죠. 거잖아. 그렇죠. 부인까지 성이 달라도 그러면 부인과 자녀들. 그럼 그렇죠. 뭐야? 6번째 부인이라는 거야? 뭐야? 아, 그건 사실 솔직히 말해 뭘 그 의혹 제기를 이제서 하고 그래. 맞잖아. 아, 여섯 번째인지 아닌지 아니, 그걸 아니, 몰라서 맞아요. 모르겠어요. 아니 아니 6번째는 따로 있다고도 얘기를 해요. 그럼 일곱 번째야? 임선희 씨 네. 만나서 6번째 부인 또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거를 임선희 씨가 쫓아내고 뭐 난리를 쳤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해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어쨌든 거기 뭐 예전 그 기사에도 이렇게 뭐 첩이었다 뭐 이런 식의 말도 있고요. 그리고 최재석 씨 이야기에 의하면 또는 조순재 씨의 이야기에 의하면은요. 근데 자기 강남에 이제 살 적에 박근혜가 그렇게 뭐에 끌리는 듯이 온다. 오면은 우리는 나 이렇게 마당 쓸다가도 숨어 있고 이러면서 그냥 집 안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하면 아주 좁은 방. 거의 그냥 사람 두 사람이 누우면 정말 가득 찰 정도로 아주 좁은 길고 좁은 방에 들어가서 그냥 최태민과 하루 종일 안 나왔고 밥을 이렇게 넣어주면 최태민이 가지고 들어가서 먹고 식판을 밖으로 빼는 이런 식이었었다라고 하죠. 요즘에 아궁이 재방송 엄청 됩니다. 황진미 씨 나온 거. 근데 나 너무 많이 잘렸어. 내가 한 이야기에. 80% 이상이 잘렸어. 거기 숙모회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나 응. 또 다른 월간지 편집자 이런 분들의 증언이 재밌더라고요. 응. 사실은 우리 방송에서는 뭐 웬만큼 다뤘던 이야기들이긴 한데 그 분위기는 어때요? 그 양반들이 털어놓은 것 중에도 편집된 거 있죠? 있을 것 예, 같은데. 많이 있어요. 재미난 얘기들이 많았어, 사실은. 들어줘봐요, 빨리. 거기 들은 이야기 중에. 잘린 거. 잘린 거, 그렇지. 그 숙모회 회장님 같은 경우는 뭔가 얘기를 할 듯 하다가 결정적인 얘기는 싹 피하고 안 하시더라고. 5천. 답답해. 불안한 거야. 말 잘못하면 큰일 날까봐.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뭘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결정적인 얘기는 싹 피하고 안 하셔요. 근데 재방송을 왜 이렇게 많이 한대? 내가 그래요, 지금 난 못 봤는데. 재방송이요. 원래 지상파에서는 본방하고 재방송 다 출연료가 나가요. 아 그래요? 드라마도 드라마 한 번 나가잖아요. 그럼 출연료가 1이면 재방송은 50%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MBN은 그렇게 하나요? 아니요, 그건 아닌 것 이런 같은데. 응. 뭐 고정 출연하는 거예요? 혹시? 아니 몰라요. 단발성이 그냥 일단? 지난번에 일단 연락이 왔고 근데 네. 이렇게 다 잘린 걸로 봐서 연락이 안 올 가능성도 많아요. 정 반대로 해석해도 돼요. 왜? 너무 센데 응. PD가 편집하는 거 보면 그 흐름이 느껴지거든요. 황진미한테 되게 미안한 거야. 그러니까 얼굴은 되게 많이 미쳐져. 근데 우리는 황진미 목소리 들으려고 막 TV 보고 있잖아. 대체 언제 발언하는 거야 하고 막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끝부분에 많이 넣어줬지. 그러니까 황진미의 스타일은 그 나머지 나온 사람들에 비해서 발언이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서 구색 맞추기는 딱 좋아요. 그러니까 안 내보내더라도 결정적으로 써먹기 위해서 고정 출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쎄. 나가고 싶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빡세요. 4시간을 녹화해가지고 1시간 반을 내보내는데 그 중에는 이 무슨 자료 화면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니까 1시간 조금 넘는 시간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럼 뭐야? 4분의 3이 쳐나가지는 근데 거야.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4시간씩 해? 그러니까. 정말 비효율적인 인간들일세. 그러면 다음에 거기 나가시면 그 숙모회 회장님한테 유경수 여사 그 숙모하는 유경수 여사의 그 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해보시죠. 육모 씨가 뭐 예예예. 있나요? 육씨 집안의 그 친일행적과 그 아주 나빴던 점들. 그거는 그래, 뭐- 벌써 아니 근데 그거는 항상 주제가 바뀌는 거니까요. 네. 어쨌든 그래서 최태민과 박근혜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곳에서 둘 사이에 아이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죠. 지금 오늘 그 이야기 핵심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일단 정리하고 갈게요.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씨앗을 보면 부처도 돌아선다. 그 씨앗이 아니고 씨앗이에요. 이게 순우리말로. 씨앗. 순우리말로 첩. 남편의 첩을 뜻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선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걸 인내했다는 어떤 기사들이 가끔씩 있어요. 보면은 워낙 그런 사람이었고 예전에 우리가 최태민 이야기를
이 게이트 국면에서 말고요. 많이 그 했어요. 3년 전에 할 때인가는 종종 보고서에 보면 최태민에 대한 이야기가 격렬하게 나오는데 제가 방송을 그렇죠.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발기불능 뭐 이런 거.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러니까 그때도 저 여러 많이 번 성추행이 있었는데 성추행 사건이 여러 건이었는데 그 중에 몇 건은 발기가 안 돼서 실패. 뭐 이런 건이 꽤 있었던 거죠. 아무튼 굉장히 곁에 있던 사람처럼 보이고. 자, 넘어갈게요. 어쨌든 그걸 돈으로 다 이렇게 뭔가 좀 만회하려고 했던 그런 집안들의 어떤 모습 같아요. 잘 배우지도 못했고 뭔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돈만 갖고 있다가 권력도 좀 한번 가져보자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 사단이 난 거라고 좀 보이는데, 정유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정유라는 한국에 들어올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변호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덴마크의 정유라 변호사가 정유라가 이 사람을 임명했을 가능성은, 고용했을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고 네. 뭔가 이 컨트롤하는 세력이 있다. 그 중에서 덴마크 출신의 전관인데 탈세 부패 전문에 일각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줘.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들도 그쪽에 변호를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고용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라. 정유라는 나는 모르고 엄마가 다 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뭐 국선이다 이런, 이제 그건 금방 탄로날 거짓말이었죠. 국선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비싼 전문 변호사인데 뭐에 대한 전문이냐 했더니 이 돈 세탁에 대한 전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 죄가 뭔지는 정확히 알고 있는 거지. 네. 정유라도. 그리고 어쨌든 그 조력자들, 뭐 데이비드 윤 포함해서 조력자들이 꽤 있는 거고, 지금 정유라는 아이와 또 그 동물들은 다른 사람이 데리고 있다는데요?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좀 빼돌린 것 같던데요? 동네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아이와 보모라고 알려져 있는 분, 여성, 그다음에 남성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에 흰색 BMW 차량이 와서 나이가 어려 보이는 여성이 문을 두드리니까 기자들이건 누구건 두들겨도 안 열어주던 집인데, 나이가 어려 보이는 여성이 문을 두드리니까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같이 없어졌다, 사라졌다, 이런 증언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 나이가 어린 여성이 정유라 아니냐 그랬는데, 덴마크 검찰에서는 절대 밖으로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 나이가 어린 여성이라고 그러면 약간 좀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나 뭐 아니면 법률가라든지 아니면 외무부라든지 이런 데서 나온 게 아니고, 알고 있는 덴마크나 독일에서 거주하고 있는 교포 중에서 그래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이가 어린 여자라고 하면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댓글 사건의 셀프간 검녀가 생각이 나요.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반성할 부분도 있다.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다들 공격하니까. 그러니까 정유라가 덴마크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데 대한민국 세계 또는 대한민국 기자들이 그 아이를 찍기 위해서 엄청나게 취재 경쟁을 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리거든요. 그리고 거기하고는 상관없죠. 아이는 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사생활을 캐기 위한 집요한 기자들의 방문에 어쨌든 어린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보모 등등이 스트레스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뭐 1,000만 원짜리 침대도 버려버리고 뭐 라면이고 뭐고 다 하다못해 저는 그런 걸 보면서 한국 언론이 얼마만큼 막장까지 갔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왜냐하면 정유라가 도망간 게 아니고 잠적한 게 아니거든요. 죄 없는 그 어린 아이가 갔는데 그 라면까지 먹던 개까지 다 치지한다는 그런, 저는 그게 동의할 수 없어요. 일단은. 그래서 그런 취재 열기 속에 덴마크 법원과 어떤 상의 후에 좀 저는 옮겼다고 봅니다. 그냥 거기 워낙 아이들에 대한 인권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거냐면 고도의 한국의 기관원들이 가서 아이를 먼저 빼돌리고 제3지대로, 그리고 정유라를 빼돌린 다음에 망명을 보내버리려고 하는 수작이 지금 작동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두 가지의 염려와 의혹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게 저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계속 한국으로 데려오려고 압박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변호사를 교체하면서까지 덴마크 법원이 의혹을 삼고 있는, 검찰이나 법원이 의혹으로 삼고 있는 거 보여서 적시적시 대응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뭔가 정유라까지는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뭔가 좀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한국 특검은 지금 협상하고 있고 데려오려고 협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법원은 곧 심의를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곧이 한 달 후가 될지 두 달 후가 될지 모르는 겁니다. 특검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그렇죠. 거고. 예, 예, 그다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도 자기를 방어할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늦어지는 거거든요. 굉장히 늦어지게 됩니다. 근데 정유라에 관련해 갖고는 이제 이대도 완전히 털렸더만요. 그러니까 네. 이대 쪽에서는 그 청문회 나와서 다 거짓말을 했지만 김경숙 학장이 사실은 인사권 쥐고 있으면서 다 지시했고 관련적으로 말하면 내가 봤을 때는 이대의 코어는 자리상으로 보면은 최경희가 아니고 김경숙처럼 보이고 김경숙도 사실은 비서실세였던 거예요. 최경희의. 그래서 최경희까지 난 그런 그림으로 봐요. 근데 갑자기 특검에 나왔는데요. 항암 치료한다고 완전히 환자 복장으로 나온. 아니 환자 복장은 둘째치고 항암 치료를 얼마나 고강도의 항암 치료를 받았길래 눈썹이 다 빠졌대요. 머리카락하고 눈썹을 다 빠졌다고 그러고 눈썹을 밀고 나왔어요. 그거는 항암 치료를 굉장히 장기간 받은 사람이 그런 증상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지문님? 한두 번 갖고는 그러지 않죠. 아니 뭐 세게 받으면 이제 좀 빨리빨리 빠지는 사람은 또 빨리 빠지죠. 예. 그렇긴 한데 근데 또 의외더라고요. 그 전에 청문회 나왔을 때는 상당히 멀쩡해 보였는데. 그러니까 요 며칠 사이에 그건 좀 그렇더라. 그리고 근데 이게 이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최근에 정동춘이 그 K스포츠재단 전 이사장이요. 이 사람이 뭘 증언을 했냐면은 이 김경숙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이 사람이 지금도 최순실을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근데 K스포츠재단이 생길 때 김경숙 전 학장이 주종미라고 하는 이사를 최순실에게 추천해가지고 주종미가 K스포츠재단 이사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인데 또 불구하고 김경숙은 최순실을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오늘 저도 그 모습을 보고 참 충격적이었는데 정말 가증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오피니언 리더들의 대표적인 환자 코스프레. 건강하던 놈도 바로 휠체어 누워서 가버리고 아픈 사람은 좀 보호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차 제대로 줄 잡았다 하고 방방 나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에휴. 방방 나를 내다 못 됐으니까 마음이 아프겠지. 그렇지. 아이고 저게 웬 떡인데 지금도 그렇겠죠. 김경숙 씨가 2016년 6월 20일에 유방암 2기 진단받고 절제 수술을 받았대요. 그런데 저희 집안에도 유방암 2기로 절제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 받으신 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머리카락이 하나도 안 빠졌는데 아니에요. 뭐 많이들 빠져요. 예. 빠지긴 빠져요. 예, 근데 맞아요. 그분은 멀쩡해요. 내가 봤을 때는요. 그게 진짜 환자로 간다면 그 당시 청문회 나왔던 복장으로 보면 가발일 가능성이 높고요. 머리는. 그렇죠. 예. 눈썹도? 눈썹은 안 칠하면 되니까. 그릴 수도 있고. 눈썹을 안 칠하면 되니까. 그래도 유아에대 좀 양심이 있다, 그지? F 학점을 10불 줬으니까. A는 안 C나 주고? 10불. A 안 주는 게 얼마나 다행이야. 양심적이지. 우리 C가 10불 줬네. 하도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이제는 좀 봐줘야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법 처리를 받게 되면 환자인 경우에는 병원에서 지낼 수도 있고 네. 감옥살이 안 하고 네. 그 사전 포석으로 다 환자인 척하는 거니까 정말 비열해요. 인간들이 누릴 땐 다 누리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뭔가 처벌받을 때는 환자인 척 해가지고 뭔가 특혜 받으려고 하고 있고 환자 그것도 암 환자라고 하면 약간 동정심 생겨요 또. 그래서 그렇죠. 그거 악용한다고. 인지상정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래서 덴마크처럼 구치소나 형무소에 병원 시설과 복지 시설을 설치해 버려야 돼요. 못 나오게 격리시켜 버려야 돼.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분에 차서 최순실 이거 사형 뭐 박근혜 사형하지만 진보가 추구하는 가치가 뭐예요?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인권을 보호를 해줘야 진짜 인권에 사각지대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관점에서 그들에게 인권을 주자는 게 기본 주장이거든요. 확실한 범죄자도 그에게 자기를 변론할 기회를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뭐 물론 그런 건 좋은데 그러면 지금 새누리당과 부패한 세력들 박근혜 군사 2, 3세 세대들 그다음에 친일 2, 3세대들이 과연 진보의 파트너이냐 이 문제에 직면해 있어요. 아까도 얘기하지만 진보의 파트너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그냥 부패하고 썩은 놈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려내야 된다. 이 도려낸 거를 우리나라에서는 못했기 때문에 공개 처형이나 또는 단죄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에서 거론되고 있는 그들의 선친들이 이 나라를 운영할 때 진보 좌파들을 어떻게 죽였는지를 생각하면 돼요. 예, 무차별 학살하고 죽였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는 건 진보 민주 세력들의 한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역사를 단죄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했던 방식으로 그대로 예, 저는 돌려줘도 괜찮다. 예, 그 정도의 역사를 바로 잡겠다는 각오 없이는 저들은 또 숨어 있다가 또 우리를 잡아서 정권을 잡아서 또 우리를 그렇게 죽일 거다. 아이,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법치를 얘기하는 거는요. 예외 없이 단호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는 건 맞는데 그것을 잔인한 방식으로 재현하자라는 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왜 지난번 미국 대선에서도 그런 구호가 있었잖아요. 저들은 저질스럽게 나가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가자라는 게 이제 그거였고 이게 물샐 틈 없이 예외 없이 법을 단호하게 추상같이 적용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잔혹한 학살을 하자. 이거는 다른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뭐 그 옆에 방사능을 뭐 쬐게 한다는 둥, 뭐 거의 뭐 제대로 된 재판 없이 뭐 학살을 하자는 둥, 이런 거는 단호함하고도 거리가 먼 거예요, 사실상.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학살 당할 때는 법치국가가 아니었나요?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저들은 저질로 나왔지. 근데 우리에 이르러서는 품위를 높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품위를 높인다는 것과 저들을 잡은 물고기를 다 놔주자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라고. 물론은 그건 아는데 촘촘한 그물로 잡아야 되는 게 맞고, 근데 그것을 잔인하게 보복을 하자 하고는 다른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의 법은 사실은 국민이거든요. 법치는 국민이 대다수 95%가 법을 새롭게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 특별법대로 처벌하면 법치인 겁니다. 맞잖아요. 법치죠. 이게 구테타 세력들이 지들이 이 국회를 해산하고 만든 법하고는 다른 거죠. 네, 굉장히 다른 거죠. 근데 최근에 나온 그 보도 중에 참 이거를 우리가 예전에 말해놓고 확인하는 것 자체가 재미도 사실 별로 없어요, 이제는. 십상시 모임이 다 진짜였다는 진짜였다. 거죠. 예, 예. 한간에 떠도는 소문이 다 사실이야. 십상시라는 게 있어. 문고리 4인방의 확대예요, 이게. 정윤회가 문고리 3인방을 데리고 그 외에 조금 더 권력을 가깝게 있는 한 1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그렇게 모여가지고 국정농단한 세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에이, 설마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어?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있다는 게 드러나 버려요. 이게 왜 안타깝냐면 당시 정윤회 문건 사건이 제대로 검찰이 수사를 했더라면 지금 최순실과 이런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이런 사건이 없었을 거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거. 그때 검찰이 제대로만 수사를 했더라면 지금 이 상황까지는 국가가 가지 않았다라는 게 조홍천 의원의 안타까운 심정이고, 그렇죠. 여기 중심에 정유라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여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때 저희들이 우리 방송에서도 십상시 이름까지 다 풀어댔죠. 다 깠잖아요. 당시 어떻게 연관돼 있고 다시 했지만 이들이 이제 다시 특검에 타기 위해서 조홍천이 다시 재조명한 거였고, 이 십상시의 핵심의 농단은 정윤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윤회가 물러나고 실각하고 최순실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이 사단을 만든 거다. 그러니까 부부가 사단을 만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조홍천 의원이 그 페이스북하고 트윗에 이렇게 썼어요. 2014년 12월 당시 중앙지검 수사팀에서 왜 이 사건을 말아먹었는지, 말아먹는데 누가 주도적으로 관여했는지 그렇지. 특검에서 수사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렇죠. 이제나 저제나 특검에서 불러주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니까 특검에 타려고 하는 겁니다. 예. 굉장히 좋은. 참고인으로 가면 언제든지 가서 다 밝히겠다라는 이야기죠. 이분도 그 비밀 서약 같은 걸 했고, 그 다음에 야당의 땅을 하고 국회의원이 되면서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진 않겠다라고 말을 뱉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검에서 불러주면 다 얘기하겠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요, 지금 최순실이 부각되면서 마치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윤회가 그래도 박근혜 근처에 있을 적에는 이렇게까지 막 나가지는 않았었는데, 정윤회가 치워지고 나니까 여기에 이제 여혐까지 얹어가지고 최순실이라는 아줌마가 막 해먹다가 이 사단이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치 그 정윤회는 금도를 아는 사람이었고 최순실은 그런 것 저런 것도 모르는 아주 무식한
사람이어가지고 이 사단이 났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그게 정윤회가 됐든 뭐가 됐든 다 또는 지금 새누리당 또는 바른정당 어찌고 들어가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점잖아 보이든 모식해 보이든 유식해 보이든 똑똑해 보이든 뭐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다 마찬가지의 비슷한 수준의 어떤 저질 그런 농단 세력이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사실 최순실이 이렇게 막 해먹다가 왕창 걸린 거에 대해서 여혐까지 가는 거는 사람들한테 조금 당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자제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정윤회가 계속 있었으면은요 꼼꼼하게 헤쳐먹어서 안 걸려요. 뒤집어지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정말 질 나쁜 놈은 정윤회거든요. 특검이 재산 형성 과정까지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정윤의 문건 파동을 재조명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저는 국회가 이 정윤의 문건을 재조명하는 데 있어서 더 나아가 다른 사건까지 확대 수사하기 위해서는 특검을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보강해서라도 악의 근원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건 반드시 낱낱이 밝힌 뒤에 그에 대해서 선처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죄의 분류가 있는 것이지 지금은 하고 안 하고는 특검의 선택이 아니다. 조홍천 의원이 특검에서 조사를 해줬으면 한다고 한다면 국회에서는 즉시 보강을 해서라도 이것까지 특검할 수 있게 해서 낱낱이 밝히는 것이 미래의 우리 역사에도 굉장히 좋겠다. 예. 네. 이건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필수다. 그 당시에 집상시 얘기가 나올 때요. 청와대 내부 인사로는 문고리 3인방 플러스 행정관, 비서관 해서 3명이 돼서 총 6명이 다 외부 인사로는 전에 청와대에 있다가 지금 밖에 나간 애들, 내가 봤을 때는 파견 나와 있다가 다시 돌아간 애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행정관 2명하고 새누리당 중진 의원 보좌관 1명 그리고 어떤 의원 보좌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총 10명이라고 하는데 정윤회가 그 총 두목이었던 거고 문제는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이게 그냥 지들끼리 모여갖고 뭘 해먹겠습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기업 사업 터주고 수수료 챙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해먹었던 놈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박근혜가 그때 뭐라 그랬죠? 칠하시 내용을 보고 어쩌네 저쩌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일축해버리면서 이게 유야무야 돼버리고 박지만보다 정윤회를 더 사랑하는구나라고 알게 된 바로 그 사건이었거든요. 이게. 그게 당시 검찰 수사 가이드라인을 선정하는 게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비난 엄청나게 받았죠. 그래서 네. 조홍천 의원이 쫓겨난 거고. 문건에 대한 내용은 지금 와서는 다 사실로 밝혀졌는데 그때로서는 문건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아무도 언급하지 않고 문건이 어디로 유출되었는가만 따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문건은 뭐 제거할 가치도 없는 그런 찌라시의 내용이다. 그냥 이랬던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때도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국가적인 그런 것만 했겠느냐. 봉투 열렸네. 거기가 완전히 창고가 아니었겠느냐. 아니나 달라요. 사업, 이 특혜 이게 다 여기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장시호 씨가 그 꼰질은 그 제2의 태블릿 PC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네티즌들이 추적을 했어. 그랬더니 이 삼성 제품인데 삼성에서 이것을 전파 인증을 받기 그 전이라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정말 당시에 내부자들, 임직원 이런 사람들만 쓸 수 있었던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최순실에게 삼성이 준 거다 이거지. 그 태블릿 PC까지도. 그게 의혹이 특검에서 그 실물 기기를 공개를 하면서 모델명이 나오니까 그 네티즌들이 추적을 한 찾았어요. 거예요. 추적을 했는데 현재까지 결론은 이렇게 나 있습니다. 기기를 사용을 하면 안드로이드 기기를 사용을 하면 이메일 주소로 로그인을 하잖아요. 로그인을 하면 그 전에 그 했던 이메일들을 내용을 불러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9월에 사용을 했는데 7월 이메일을 불러왔다라고 지금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제 이건 아직 현재까지예요. 100% 밝혀진 건 아니고 처음에 지민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그리고 그거에 더불어서 저것도 조작된 거 아니냐라고 쟤네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나온 발언들이 현재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이메일을
과거 거를 불러온 거다라고 지금 얘기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 7월 25일부터 사용된 거다라는 거고 어쨌든 이게 전파 인증이 7월 8일에 된 거고 그리고 8월에 출시가 됐는데 어쨌든 이거는 일반 출시되기 전에 삼성이 최순실에게 건넨 그런 물건이라는 거죠. 이거는 숨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핸드폰을 생산하면 전파 인증을 받고 외부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미리 나오기 전에 선물을 준 거거든요. 이거는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대로 드러나요. 전파 인증 한 건지 안 하는 근데 건지. 궁금한 게요. 그럼 거짓말을 칠 그러면은 수가 없는 겁니다. 전파 인증을 안 해도 핸드폰 개통이 되나 보지? 뭐 사용할 수 있죠. 개통을 해줄 때 음. 등록되어 있지 않은 종류는 개통이 안 될걸요? 아니 전파 인증이 두 가지가 있는데 3G, 4G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 때문에 전파 인증 받는 거고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안 받잖아요. 회의 가져와서 그냥 쓰는 거지. 아니 통화가 되는 태블릿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통신사에서 자기들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전파 인증 받지 않은 거를 기기 등록할 수 있냐고. 나 그게 궁금해요. 등록은 할 수 있어요. 저기 빼서 꽂으면 되잖아. 유심 카드. 그런 방식으로? 네, 그냥 꽂으면 되는 하긴 거죠. 뭐- 나중에 그게 걸릴 수는 있어요. 개인이 한 개까지는 근데 말 안 하죠. 전파 인증 네, 없이 네. 사용할 사용할 수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거 원래 모델이 공식적으로 출시되기 전에는 나름 디자인이나 이런 게 비밀을 요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 신제품 노출을 꺼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사용을 했다는 거는 정말 회장님이나 그런 아주 고위급 임원 아니면 불가능한 건데 이걸 그냥 선물로 프레젠토로 드린 거지. 그러니까 정확히 SM781호네요. 모델명이 2015년 8월에 정식 출시가 됐고 최순실이 사용한 건 15년 7월부터 11일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리 받은 거네. 그러니까 선물을. 이거는 제 생각엔 그래. 음. 이게 사건의 핵심이야. 어쩌면 뭐냐면 얘들 보안의식이 너무 떨어지는 애들이야. 기본적으로 박근혜 상대하는 대통령 상대하는 애들인데 처음에 태블릿 PC 나왔을 때는 그냥 우연치 않게 삼성인 것 같다 했어요. 근데 아마 나중에 제3회, 제4회, 제4회 태블릿이 나오면 다 삼성일 거예요 아마. 아이패드를 쓴 적이 넌 내가 보기에 없을 것 같고 아이패드가 좀 어려워. 안드로이드만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좀 새는데 들어보세요. 한국에서 안드로이드가 얼마나 장악력이냐면은 최근에 최순실 게이트 나면서 총선 이후에 팟캐스트 청취자가 급속하게 늘었어요. 어떤 분석가들은 팟캐스트 최상위권에 있는 방송은 지상파를 능가합니다.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청취자 수가. 그런데 청취자 수가 늘면 청취자들의 핸드폰 다운받아 쓰는 그 분포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나는 청취자가 늘면서 아이폰이 더 늘어날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우리 서버에는 그걸 분석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받아갔는지 컴퓨터에 받아갔는지 아이폰에 받아갔는지 다 나와. 아이폰 다운로드가 더 늘었어. 사실상 10% 조금 넘어요. 전체 팟캐스트 중에. 아이폰이. 네, 그러니까 아이폰에서 그 아이튠즈 순위를 보던 사람들은 세간 날아든다가 순위가 없대. 자기들 10% 내에서 그렇게 순위를 매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를 원점으로 돌아가면 안드로이드 쓰던 사람들 중에 특히 한국 사람들이 쓰는 삼성폰 보안이 취약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폰을 좀 크게 만들어 놓은 게 태블릿이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보안의식이 참 없었다. 정말 안이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들켰다. 요렇게 봐야죠. 그게 아니라 어쨌든 취해 있는 거지. 설마. 그렇지. 예, 예. 우리한테. 그렇지. 설마 누가 내 거를. 그런데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지금 아까 좋은 지적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안드로이드 점유율이 지금 급감하고 있는데 아이폰 사용자들은 사실은 우리 새날을 많이 생각보다 그 점유율만큼은 안 듣는다는 굉장히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팟빵의 순위를 예, 보시면요. 예, 순위를 보면. 연령별 순위가 있어요. 근데 20, 30대의 순위는 전체 순위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만큼 미미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40대, 50대 정도가 팟캐스트의 주 청취자층입니다. 그러니까 40, 50대 정치 이야기 목마른 사람들이 소문 들어서 팟캐스트를 들으러 오는데 아이폰 사용자는 비율이 더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겠어요? 젊은 층들은 여전히 팟캐스트를 안 듣는다. 이렇게 그 분석을 할 수 얘기죠. 있는 그렇죠. 거죠. 실제로 지금 국내 아이폰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증가하고 있는 건 맞는데 네, 맞는 거예요. 아이폰 사용자들은 자기 실드용으로 쓰는 요구일 수 있어요. 아직까지도 삼성 점유율을 안드로이드 점유율은 어마무시해요. 큰 비율로만 보면은 박근혜의 지지율로 좀 비슷합니다. 그 아이폰 사용자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어쨌건 이야기 이제 끝날 시간이 돼서 마무리하자 그러면 참 보안의식도 없었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신비 같은 놈도 보안 때문에 아이폰 쓰는데 그죠? 예. 그 어마어마한 짓을 하면서도 그게 어마어마하다고 느끼지도 못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때도 한 두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들 주변에 간첩이 없었는지 조사해야 됩니다. 전 분명히 이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의 완전히 엑기스의 정보를 제3 예를 들면 선관위도 해킹하는 새끼들이 내가 새누리당 예를 들면 지도부야. 야 최순실이 태블릿 PC 한번 해킹해봐라. 안 했겠습니까? 아, 전 그래서 주변 인물들의 꼭 북한뿐만 아니라 일본 간첩도 있고 미국 간첩도 있고 중국 간첩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보 전쟁에서는 국가 간에 엄청 치열하거든요. 저는 간첩은 네. 없었다고 봐요. 만약에 스파이. 간첩이 있었으면은 박근혜는 암살당했어. 아니 북한도 남는 게 있어야 암살을 시키지. 그렇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